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때부터 이제 고려시대, 특히 이제 정치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시대 정치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접근하면 조금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그 안에서 워낙 많은 이제 왕들의 정치사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꺾은선을 그리게 되면요. 너무 산봉우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나 조선의 정치사를 접근하실 때는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전체 시기 중에서 그것이 몇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섹션을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려도 5개, 조선도 5개의 시기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혹시 고려의 역사가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지속되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고려는 여러분들 918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등장한 게 1392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18년에서부터 1392년까지 역사를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470년간의 역사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당장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건 암기는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10세기 때는 고려 초반이구나. 14세기 말이 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구나 라는 게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거 몇 번 그리게 될 테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테니 지금은 일단 918에서부터 1392 기억하시고요. 5단계를요. 두 번째 단계를 좀 가장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우리가 지난 연속 2시간 동안 공부한 부분이요.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첫 번째 왕이었었던 태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6번째 임금이었었던 성종 시기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했냐면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만들어진 고려의 중앙정치, 지방행정, 군사제도가 이런 겁니다라고 한 번에 쫙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 때는 전체적으로 뭘 정리한 겁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된 시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10세기는 국가 기틀의 마련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왕의 업적들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 때는 왕을 견줄 만한 막강한 세력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다? 호족들이다. 태조 같은 경우는요. 호족이 워낙 강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방의 관리를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되셨어요? 오히려 이제 역분전 같은 거 나눠주거나 호족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포섭하려고 하는 정도. 아니면 이제 기인제도 같은 걸 시행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 관리를 보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다 이제 광종식이 들어가면 이제 숙청 들어가는 거죠. 노비양건법, 과거제, 그 전에 주연 공부법 이런 거 실시해서 이제 호족의 목을 서서히 조여갑니다. 그리고는 반발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성종 시기 때는 이제 죽이는 방법보다는 지방 관리 이제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가 되면 처음으로 12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지방 관리 보내죠. 대답해 주세요. 이때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 관리를 보냅시다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최승로입니다. 바로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이 호족들의 세력이 막강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럼 호족 개인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떨 거냐? 기본적으로 호족이라고 하면요.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많은 땅도 있고 자기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 가지 사병들도 있고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체계를 잡아가면 돈이든 사람이든 문화든 뭐든 다 어디로 몰리게 돼 있냐면 수도인 개경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호족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나도 관직이나 돈을 찾아서 수도 개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고향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때 호족들 중에서 특히 광종이 시행했었던 과거제 있잖아요. 이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들어온 사람. 이 과거제를 시행했던 그런 목적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공신들 말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일단 관직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제 직급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1품에서부터 9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5품 이상이 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을 내가 관직에 불러들일 수 있는 티켓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서라고 불러줬습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요. 또 어렸을 때는 우리 맨 뒷자리, 그 5명 앉는 자리 너무 앉고 싶잖아요. 그러면 친구 한 명이 막 달려갑니다. 딱 앉아요. 그리고는 여기 내 티켓 자리 딱 찜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티켓을 바로 이제 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나의 집안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관직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사회, 바로 귀족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특히나 고려 같은 경우는 이런 귀족 사회가요, 그러니까 한 성씨 집안에서 막강한 세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명 로열 패밀리 가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줘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두 번째 시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려 11세기에서부터 12세기 중반까지 문벌 귀족들이 고려 사회를 주도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중인데 그 중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벌 귀족의 시기 때요,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역사도 발달하고 공예도 발달하는데요. 역사 쪽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삼국사기가 이때 마지막 쪽에서 집필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도자기 중에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뭡니까? 청자. 그 청자 중에서요, 이렇게 문이 파가지고 색깔 낸 거는 이제 상감기법이라 해서 상감청자라고 하고요. 요 시기 때는 순청자라고 해서 아직 문이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빛이색, 그 자체로 너무나 예쁜 그런 순청자가 이 시기 때 상당히 많이 이제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벌 귀족의 화려한 모습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네, 바로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호족들 중에서요, 뭐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방에 계속 머무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수령이 파견되지 아니했던 군과 현에서 실질적인 그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향리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 향리들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리의 자식들이 나중에 고려 말대 가면 과거 시험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관직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진사대부라고 해요. 그 신진사대부를 딱 봤더니 고려는 썩어가고 있구나.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 이야기니까 일단 틀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문신들이 거의 한 170년 이상 주도를 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소외당합니까? 군인들이 소외를 당합니다. 자, 결국 그래서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았었던 이 군인들,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는 100년 동안 권력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 정권기가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13세기는 무신들의 권력을 잡던 100년간의 모습,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공부하고 다음 시간 이쪽을 공부해요. 자, 그럼 무신 정권이 왜 100년 이후에 무너지게 되느냐? 이건 이제 대외 관계랑 관련이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려는 나라 이름을 이제 고구려 해서 따와서 그런지 몰라도 전쟁을 상당히 많이 겪게 됩니다. 저 북방 유목 민족들이랑. 되셨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만큼이나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시작이 바로 누구냐면요. 여러분 고려가 건국됐을 때요. 위쪽에 누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발해가 있었는데 그 발해를 멸망시키고 차지했었던 세력, 그들이 바로 거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거란족과 3번에 걸쳐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다가 이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상당히 잠잠해졌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깨고 또 우리를 압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여진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진족은 거란족을 이제 약화시키면서 그들이 다시 저 북방 쪽에서 짱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셨나요? 자, 그런데 그런 또 여진족을 밀어내고요. 또 강성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신정권기, 요 중반기 때 세력을 키우는 건데 그들이 바로 몽골족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아무리 오랜만에 공부한다 하더라도 몽골족은 아실 거예요. 바로 칭기스칸의 나라. 칭기스칸의 그 후예들이 바로 이제 몽골족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그들이요. 영토 확장이 착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북방 쪽은 물론이거니와 중앙아시아를 장악합니다. 유럽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유럽에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거기까지 압박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거대한 세력이 이 고려를 이제 압박 들어오는 거죠.
무신정권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던 100년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겠어요. 수도를 강화도까지 옮겨가면서 팔만대장경 만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몽골한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 80년 동안은요,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시기, 여기 바로 이제 14세기 중반 때가 되겠는데, 이때를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다 해서 원간섭기라고 하고요. 이때 왕들 같은 경우는요, 조나 종으로 정리가 안 되죠. 뭐라고 납니까? 왕,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누구한테 충성한다? 원나라한테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붙은 시호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미리 하나 기억하시면은요,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가 요나라입니다.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금나라예요. 그리고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순서는 요구먼. 그러니까 요금 거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요구먼 이런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었던 이 원나라도요, 100년 만에 결국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모습을요, 드라마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그 하정 씨가 나오는 기황후라는 드라마 있죠. 그때가 원나라 마지막 황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요, 아주 검소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곳을 떠나갈 수 있도록 소박한 삶을 사는데 100년 동안 이들적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화려해져요. 복식도 화려해지고 생각 자체도 유목민족스럽지 않은 거죠. 결국 보수화되다 보니까 100년 만에 원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나라가 흔들리는 타이밍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민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기 14세기 후반기 있죠. 이때는 공민왕이 고려를 개혁해서 안정시키려고 했던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결론을 말하면 그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고려 멸망하고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고려 역사는 꺾은 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시기로 나눠서 접근을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요, 이제 문벌 귀족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는, 일단 이 문벌 귀족기가 여타 다른 시기와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그 시대의 사회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아까 이미 저희가 언급을 했어요. 일단 문벌 귀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도를 이용했었다?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 이렇게 일단 진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음서를 통해서 그의 집안 식구들을 정치에 등용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관직에서 대정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정치판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독점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관직에 나갔다는 것은 나라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나라 일을 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부려먹는 거 아니죠.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줘요. 지금 이제 월급으로 주지만 예전에 뭘로 줬습니까? 토지로 줬었습니다. 단, 그 토지라고 하는 건 토지를 전부 다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아먹어라. 그 세금 종류에 따라서 노급 또는 관료전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그럼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만의 토지제도가 나왔겠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식과다라고 불러줍니다. 전식과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전식과라는 게 그 안에 토지 종류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도요. 그러니까 뭐 중앙부처에 소속된 사람도 있고 지방직인 것도 있고 경찰직 다양하잖아요. 고려시대 관료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전식과 안에서도 누구에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토지 이름이 나눠지는데 기본적인 이제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토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과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전은요, 그냥 기본 공무원들, 기본 공무원들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나라 일을 하는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이건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서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보면 고려는 오품 이상 관리들에게 뭔가 특권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너희 집안 사람들도 국가가 책임져 주겠어.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는 토지 제도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토지 제도 중에서 과전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음전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만 준다? 오품 이상. 관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네가 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너는 이걸 가질 수가 있고요. 자손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공직이 나왔으면 책임져 주겠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규정할 때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귀족사회예요? 대표적인 근거로 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음서와 공음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집안 백만 좋으면 너의 지위를 세습시켜 주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신분제도이고요. 한 번 양반이면 쭉 양반이잖아요. 예, 거의 그렇죠. 하지만 대신에 우리 집이 양반이라고 해서 내가 다 관직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과거의 어떤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을 못하면 아무리 우리 집안은 예전에 대단히 잘 나갔다 하더라도요. 내가 공부해서 합격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은 점점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몽룡이 춘향이를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뼈골 빠지게 공부하는 이유가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러한 과거제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아직은 그게 아니고 과거보다는 음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안의 혈통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그런 모습에서 고려는 귀족사회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요.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전자는 당연히 밭전자니까 토지는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전이라고 하면요. 사사로울 사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런 의미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야, 너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의미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사자는요. 그 사자가 아니에요. 하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사하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하사하냐? 왕이 신하에게 하사를 하는데요. 이걸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군공을 세운 사람. 관리들 중에서 군공을 세우는 관리들 있죠? 그런 관리들에게 왕이 특별히 또 내려주는 토지를 사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월급에다가 오품 이상이 되면 보너스 토지 나오게 되죠? 거기다가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되면 사전까지 받게 되죠. 여기다가 개인적으로도 토지 겸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끼리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당연히 문벌 귀족은 문벌 귀족들끼리 결혼해서 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혼인처는 어디냐? 왕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을 왕비로 시집 보내서 그래서 내 딸이 손주를 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다면 나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뭐라면 외척 세력이라고 합니다. 왕비네 집안이 외척이라고 하는데 외척이 되면 정말 최고의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결혼은 왕실과의 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중기 시대를 통틀어 봤더니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 문벌 귀족 가문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봤더니 인주 이씨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에요 경원 이씨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들이 일단 대표적이에요. 여기에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합격한 것이 아니라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관직에 나가서 탄탄대로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도 되냐면 고려의 국무총리, 수상까지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자연 같은 경우는요. 그의 딸 3명을요. 동시에 문종의 왕비로 시집을 보내요. 문종 같은 경우는요. 부인이 5이거든요. 그중에 3을 이자연의 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종과 이자연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 3명이 또 다 나중에 그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자연 입장에서는 자신의 외손주가 그것도 3이나 다 되는 거죠. 거기다 그 외손주의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며느리 될 겁니다. 그들도 이들 집안에서 받아들이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자연을 필두로 해서 경원 이씨 집안 같은 경우는요. 80년 동안 왕비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주 김씨. 이 경주 김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김부식이에요. 우리가 김부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자꾸 어디선가 이름이 나오고 있죠. 벌써 3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 되겠고요. 해주 최씨 가문도 있어요.
이 해주 최씨에는 최충이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자연 때 이제 인주 이씨 이들 집안이 막 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무리 시기는 이자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중간중간에 이들이 어떤 시기 때 언급이 되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었던 문벌 귀족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왕들별로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에 보면 여기 왕들 쭉 나왔죠. 그것도 이제 5명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들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광종이나 그 전에 태조, 성종 같은 경우는요. 워낙 중요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료 하나 던져두고 뭐 광종에 대해서 답을 찾는 이런 문제가 나와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왕들은요. 단독으로 나와줄 정도는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써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외교사라든지 문화사, 경제사 이쪽 공부할 때 보면요. 중간중간에 왕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전체 흐름을 잡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생 암기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암기할 수 있긴 하죠. 근데 고려시대 하나만 보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도 아니고요. 전 역사를 다 봐야 됩니다. 통사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생짜로 암기를 하고 나면요. 다 까먹어버리게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비중 자체가 전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건 여러분께서 알고 출발하시고요. 대신에 이때 왕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벌 귀족기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 시작으로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요. 고려 8번째 임금인 현종이 되겠습니다. 뭐 8번째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 현종 같은 경우는 일단 즉위 과정 자체가요.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걸 바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즉위가 됩니다. 이 전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요. 목종이에요. 그는 이제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왕들 중에서 더 어린 왕들 같은 경우는 뭐 7, 8살에 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린 경우는 아닌데 워낙 몸도 조금 부실하고 마음도 조금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강심장 케이스는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다 보니까 누가 대신 통치하냐면 엄마가 대신 통치를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천추태후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천추태후. 몇 해 전에 그 드라마에서 그 천추태후라고 하는 이 KBS 드라마가 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최시라 씨라는 분이 담당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왕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추태후 같은 경우는 다른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왕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김치향이라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자식 하나 낳았는데 목종 이후에 그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조심하세요. 우리가 조나 종 딱 보면 왕의 시호를 생각을 해서 왕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는 군인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그는 목종을 폐위시켜버리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현종 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이요. 외교적인 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서 고려 같은 경우는 워낙 북방 유목민족과 많이 대립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시작이 누구였었습니까? 이게 거란입니다. 거란이 이때 처음 쳐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처음 쳐들어왔었던 건 성종이에요.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 성종이고요. 이때는 거란이 2번째, 3번째 침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외교사에서 별도로 배우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승리를 하기는 해요. 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쁨이라든지 자신감이요. 뭘로 이어지냐면요. 7대실록이라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역사책 편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화사에서 역사서 나오게 될 때 갑자기 툭! 거란에 대한 어떤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만든 그 자신감에서 나오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진족이 성장하기 전까지는요. 외교적으로 안정된 모양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은 사회 자체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없고
문벌 귀족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보게 되냐면 보수화되는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문벌 귀족이 서서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그것이 최고로 꼽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요. 문종 시기가 돼요. 제가 왕의 시험만 봐도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살짝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종의 문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럴 문자예요. 약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문화적으로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종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벌 귀족들도요. 이 시대 상당히 많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답해 주세요. 문벌 귀족이 누리고 있었던 대표 특권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음서와 공음전이 있었죠. 그렇죠? 이 공음전이라는 게 이때 설치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벌 귀족 같은 경우는 최고의 혼인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왕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왕실과 결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정원희 씨 집안에 왕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자연의 세 딸이 바로 문종이들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이제 문화가 발달해요. 고려시대 문화 같은 경우는요. 불교와 유교가 모두 다 발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불교는 민간사에서 여전히 믿고 있고요. 유교가 이제 예전에 뭐 신라나 통신라 시대에 비해서 그 영향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성종시기 때요. 시무 28조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교가 좋긴 좋은데 너무나 불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힘들다. 자, 그러니 불교 행사를 조금 자제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해 주세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연등회이고요. 하나가 팔관회인데요. 성종 때 그게 이제 일시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공식적으로 재개가 된 것도 이것도 바로 문종 시기가 돼요. 그리고 유학도 많이 발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학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논어라든지 이런 이제 유학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학교가 많이 건립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시대 대학교 뭐가 있습니까? 국자관이 있어요. 국자관. 됐어요? 근데 그 국자관 같은 경우는요. 나라가 세워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학이라고 불러주는데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 국가가 세워주는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 개인에서 만드는 학교들도 등장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말고도요. 뭐 고대,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많은 대학들이 등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때 개인들이 세우는 학교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학이라고 불러주고요. 되셨어요? 자, 이것이 크게 12개가 유명했다라고 해서 사학 12도라고 불러줍니다. 그 사학 12도를 열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뭐냐면요. 앞서 우리가 해주 최씨라고 하면서 언급했었던 최충이라는 사람이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최충 같은 경우는 문종 시기 때 국무총리 자리를 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다 이제 70 정도가 되니까 나이가 많다는 걸 이유 삼아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유학적인 것, 제자 육성 들어가죠. 그러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문헌공도예요. 나중에 문화사에서 다 언급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기초만 좀 닦아주세요. 문헌공도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모두 9개 반이 있다 해서 구제학당이라고 불러줘요. 문헌공도 또는 9개 반이 있다 해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까 나머지 또 문법교육도 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12개를 열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압박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거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압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 여진도 성장하는 시기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우리는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중국이 그 이전에요. 당나라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런데 980년대, 90년대 가면서요.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냐면 송이라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서 이제 거란이라든지 여진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거란 눈치 아니 보고 송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종 시기 때 송과 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뭐 일단 사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건데 아하, 이때는 문벌 귀족의 전성기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줘요.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전성기 이제 모습들이요.
언제부터 슬슬 약간 좀 깨지기 시작하느냐? 바로 그의 아들 때부터 슬슬 이제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지우고요. 제가 앞서서 문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아들들이 3명이 다 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경우가 누구냐면 숙종이에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숙종 같은 경우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조카를 폐위시키고 이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그 이전에요. 자기 엄마를 비롯해서 자기 형수들까지 많은 왕비가 누구였었냐면 경원 이씨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특정 문벌 귀족 가문이 외척을 독점한다는 건 왕의 입장에서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는요, 경원 이씨 집안에서 왕비를 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집안에서 왕비를 들였습니다. 그만큼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숙종 시기 때 고려를 대표할 만한 승려가 나옵니다. 그 승려가 누구냐면요, 의천이에요. 우리가 통일신라 시기 때요, 대표적인 일단 승려 두 분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원효와 의상이 있었죠. 자, 원효와 의상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승려라고 한다면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승려 둘이라고 하면요, 의천과 진울이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나오지만 의천과 진울 기본 깔고 다른 분들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알고 보면 이 의천이요, 숙종의 친동생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의천을 해석할 땐 여러분들이 숙종이라는 왕과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문종이에요. 아버지 있을 때부터 송나라를 유학하고 싶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안 돼.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자 송나라 유학을 가게 돼요. 자, 결국 나중에 그가 송나라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숙종 시기 때는 송의 문물을 받아들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화폐 주조예요. 단 조심하세요. 최초로 화폐를 만들었다면 제가요, 최초라고 써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이미 최초로 화폐를 주조했었던 거는 성종이에요. 제가 지난번 성종을 말씀드리면서 쭉 제도사 정리하면서 성종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성종 이야기가 언급이 될 텐데요. 그럼 나중에 한 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하고요. 일단 숙종 시기 때 화폐가 또 주조가 돼요. 그러니까 송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상공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고려도 상업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그런 의도에서 국가가 주조를 하게 되고, 이때 주조했었던 대표적인 것이요, 은병이라고 해서요, 은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돈이 있습니다. 또 해동통보 이런 것들을 주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생이 유학에서 돌아와서요, 불교 종파를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종교, 성불하세요, 이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네,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 말씀을 적어둔 책, 경전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해탈하는 거. 또 하나는 나도 부처님처럼 참선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교정, 이걸 선종이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교종과 선종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교종과 선종이요, 고려시대 내내 계속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교종이 조금 더 융성했다가 어떨 때는 성종이 더 융성했다, 이런 시기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숙종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걸 통합하고 싶은 거죠. 되셨어요? 그 역할을 바로 동생 의천이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해동 천태종이에요. 해동 천태종이 이때 창시가 되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숙종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집안을 견제해야 된다고요? 경원 이씨 집안을 견제해야 돼요. 근데 당시 이 불교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벌 귀족 가문과 많이 손잡고 있었어요. 돈 많잖아요. 땅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 죽어서 꼭 극락정토에 가고 싶어요. 부처님께 그런 거 기원해 주세요 라면서 승려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불교 자체가 대단히 또 귀족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도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요, 법상종이라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건 교종과 선종을 나뉘어 있는 고려 불교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원 이씨와 손잡고 있었던 법상종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숙종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긴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후반부 들어서 외교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누가 성장하기 시작하냐면요, 여진족이에요. 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이 안 됐어요.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섬기면서요, 막 선물도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급성장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또 거란족도 압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혹시 윤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윤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되겠는데, 이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여진족을 대비할 수 있는 특수 군대를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별무반이에요. 고려 같은 경우는 특수 군대가 몇 개 등장해요. 그중에 그 두 번째가 바로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광군이고요. 두 번째가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별무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숙종 시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왕 때인 예종 시기가 되긴 하는데요. 윤관의 공에 따라서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을 딱 차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성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동북구성이라고 해요. 시기 자체는 그 다음 때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같은 시기로 이제 여진족과 관련된 거 이거 묶어주신다라면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별무반을 편성하고 나중에 동북구성까지 차지하게 되더라.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려 사회를 흔드는 모습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여진족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숙종 다음에 예종이라고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누구냐? 인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결국 이 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인종 같은 경우는 12세기 때 왕이에요. 문벌귀족의 권력을 잡고 있던 게 11세기, 12세기라고 있었죠. 그쵸?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누적되면 그때 이제 화학 성질이 바뀔 만한 뭔가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임계점인 건데, 그러니까 11세기부터 쭉 진행되고 있었던 문벌 귀족 사회가 문화적으로는 발달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문신 위주이다 보니까 사회가 보수화되고, 그런 보수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진족이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제대로 대체를 못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시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시기 때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 때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종 같은 경우는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인주 이시 세력이 여전히 너무 강성한 거. 이 인주 이시 중에 당시의 대표적인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은요, 인종에게 있어서 누구냐면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종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인종이 있죠. 예종이 즉위했을 때 이자겸 같은 경우는 그의 둘째 딸을 왕비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딸과 예종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 있죠. 그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인종이 되겠는데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살이에요. 아직 어리죠.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아직 어린데다가 외할아버지 집안이 너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왕족이, 그러니까 예종의 동생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밀어내고 난 다음에 어린 외손자를 왕으로 들어앉힌 사람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자겸은 자기 외손자가 왕이 된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인종의 왕비들이 다른 집안에서 배출하게 되면 다른 집안이 외척이 되잖아요. 이거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요, 이모들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기준에서 본다면 이거 완전 콩가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근대 국가, 특히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근친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더 우월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자겸 같은 경우도요, 과거심을 통해서 관직에 나간 사람 아닙니다.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갔고요. 왕비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니까요, 기록에 보면 그의 집안에는 정말 썩어서 나가는 고기가 수만 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물이 넘쳐났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문제 푸실 때 썩은 고기가 수만 근이고 썩은 고기가 수만 근이고,
문벌귀족, 그 중에서 이자겸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이 이자겸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외교적인 부분. 여진족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금나라.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초기의 고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한번 그냥 맞짱 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란이 침입했을 때는 3번 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문벌귀족 사회가요 10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무신들이 억압받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진족이 급성장했을 때 그들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결국 그래서 금나라가 뭘 요구했냐면 우리 금나라가 형님 할 테니까 고려가 동생 할래? 라면서 그 약속을, 굴욕적인 약속을 요구했는데 그 형제의 맹약을 고려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수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자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동시에 아는 상황에서 왕이 되는 게 바로 인종이라고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인종 같은 경우는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자겸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은근히 대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와중 속에서요. 이자겸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따르는 사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자겸요.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쳐들어가요. 이 과정 속에서 인종이 죽은 건 아닌데 궁궐에 홀딱 불타기도 하고요. 급기야는 인종이 할아버지가 그냥 왕위를 가져가실래요? 이런 소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라운드는 이자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당시 이자겸과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척춘경인데 이자겸과 척춘경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라운드예요. 그러자 인종이 척춘경과 손을 잡고 이자겸을 공격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자겸이 패하면서 귀양을 가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과정 자체를 역사에서 뭐라고 다루냐면 이자겸의 난이라고 다룹니다. 되셨어요? 이자겸이 군대를 끌고 가서 궁궐을 불태울 정도의 정치적 이런 상황, 이 상황 자체를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자겸의 난이 패배한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이자겸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문벌 귀족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세짐으로 인해서 왕권이 위협을 받았다. 이거 일단 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두 번째는 왕과 문벌 귀족이 충돌을 했다는 것은 문벌 귀족 사회 자체가 무너질 만한 그 상황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종은요. 수도 개경이 너무 싫어요. 나는 있잖아. 이렇게 문벌 귀족이 너무 많은 이 수도 개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이제 불을 지피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묘청이 되겠습니다. 묘청은요. 승려예요. 자, 그가 정지상과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죠. 수도 개경은 지덕이 이미 많이 쇠했습니다. 그러니 수도로 옮기면서 다시 한번 재모색을 해보죠.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을 해요. 자, 이때 여러분이 하나 파악하실 거 수도 개경보다는 서경이 더 기운이 좋다. 이런 얘기였죠. 이거 사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풍수지리설. 그렇죠. 풍수지리설의 바탕에서 지금 뭔가 서경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금나라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오랑캐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라고 칭한 나라를 칭제라고 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씁시다. 건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금나라 청벌합시다. 대고구려 후손들이 지금 여진족한테 형님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건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라면서 금나라 정벌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묘청의 이야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종이 처음에 좋아하죠. 그래? 그럼 수도 옮기자. 그래서 저기 서경에다가 열심히 궁궐 만들고요. 수도로 옮길 준비를 막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죠. 당연히 누가 많이 반발했을까요? 수도 개경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앞서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었던 김부식이 돼요. 되나요? 그들 입장에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수도 개경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기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갈 이유가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여러모로 갔을 때 서경을 옮기면 궁궐 지어야 되죠. 각종 뭐 여러 가지 돈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지금 국가 지정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면서 합리적인 것을 내세워서 유교의 합리적인 것을 내세워서 이것을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약해진 인종이 처음에는 갈까 이러다가 김부식 쪽에서 계속 가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안 갈래? 이런 쪽에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거기다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자꾸 막 벼락도 치고요. 가뭄도 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인종이 별로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인종의 마음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묘청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겠어.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중앙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1년 만에 그것이 패배하게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김부식은요, 묘청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었던 많은 새로운 세력들. 그러니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개경파라고 했죠. 정지상을 비롯한 사람들은요, 서경을 근거지로 하는 새로운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 너희들, 개경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권력 잡고 있는 거 아니니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었던 새로운 세력들인데 그 새로운 세력들의 싹을 잘라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들의 어떤 뭐랄까 권력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1년 만에 패배로 끝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서경의 입지는 예전같이 않아졌겠죠. 그러니까 서경이라고 하면 삼경이라고 하잖아요. 고려는 경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었습니다. 삼경제라고 하는데 그 삼경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분사제라고 해가지고요. 개경에 두는 것만큼 서경에도 여러 가지 관료 조직 같은 거 다 이제 관청 같은 거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왕이 언제든지 가서 업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경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중앙정부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무신들을 더욱더 억압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요. 되셨어요? 그리고 더 크게 해석을 해보자면 문벌 귀족이 왕권에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문벌 귀족이 새로운 신진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너무나 보수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새로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게 돼서 결국 문벌 귀족 사회에 무너지고 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무신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속 안정되게 오다가 마지막에 무너질 시기 때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수도로 옮기려고 했었고, 금나라 정벌 하러 가자. 그러다가 1년 만에 결국 실패로 끝냈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단지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요. 일제강점기 때 활약했었던 정말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됩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단지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요. 세수를 할 때도요. 숙여서 세수를 안 했대요.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세수할 때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해서 세수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수할 때마다 옷이 다 젖어요. 그 정도로 꼿꼿한 자존심을 강조했던 분인데 그분이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눈에 딱 띈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물론 비록 당시의 고려가 금나라를 실제로 공격 못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묘청이 주장했었다. 자주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나라를 치러 가자, 황제라고 스스로 표방하자,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 중국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 모습 같은 경우는요.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실제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은 하지 말자. 뭐 그런 것들이 백성을 위한 거야. 유교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단지 신채호 선생님 눈에는 그들의 여러 가지 특권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보수적인 모습을 비쳤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회를 꿈꿨기 때문에 개혁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5천년 역사에 정말 최고의 사건이 이 사건이다. 만약에 이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고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것이 다 뒤로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역사를 계속 이어왔을 텐데 이러한 개혁을 꿈꾸는 묘청의 움직임이 실패로 끝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신라의 그렇게 한반도에 한정된 그런 역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보수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줬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 팩트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단지 신채호 선생의 해석과 관련돼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준비했었던 문벌귀족사에 대한 모든 설명 다 마무리 지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따로따로 나올 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인종시기밖에 없지만 나머지 앞서시기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 속에서 외교나 문화, 경제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안목을 키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이어서 무신정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